매일 아침 9개 일간지를 훑어보는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경계녀의 주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경계녀의 주간 브리핑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5월 1일이 노동절이었죠.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달력에 보면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그냥 쉬는 날, 유급휴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제 대학로에서 열린 노동절 대회에 다녀왔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셨었는데 벌써 이 노동절이 126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126주년 노동절에 두 분은 뭘 하셨나요? 저는 메이데이 나갔죠. 네. 나갔는데 아침에 자켓 입고 나갔다가 쪄 죽을 뻔했어요. 어제 너무 더웠죠. 메이데이 때마다 더운 것 같아요. 아스팔트에 앉아서 그런지 그리고 온몸이 완전 푹 젖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곽 박사님은 어제 예. 뭐 하셨나요? 저는 광주에 네, 일정이 있어서 강연 갔어요. 강연 가셨어요. 화순 탄광, 화순 탄광 답사. 오. 그래서 5.18 그리고 미국 뭐 양민학살 그런 내용들 강연하고. 그러고 보니까 5.18도 이제 곧이네요. 네. 참 5월은 그 자체로 뜨거운 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5월 1일 노동절이 이 두 분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곽 박사님은 뭐 결혼 기념일이었다면서요, 진짜. 저는 아니 이게 아니 그러면 메이데이 때 감히 집회를 안 나오고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감히 말이 됩니까? 운동한다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올해 11주년인데 11년 전에 메이데이가 일요일이에요. 그때도 일요일이었어요. 이번 일요일이네. 네. 근데 5.18을 앞두고 그럼 신혼여행도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날짜를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5월 1일 어때? 이러는 거예요. 5월 1일 안 되는데 왜 안 돼? 아니 그냥 노동절인데 그래서 왜? 나 그러면 약속해라. 식장의 노동자들도 쉬어야 되는 날인데. 예. 네? 감히 노동절에 결혼을 하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좀 이제 물타기를 해서 노동절이니 회식을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했죠. 네. 근데 매번 결혼 기념일마다 그건 좋아요.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윤기진 저는 뭐 사회자님은 어제 같은 날은 저희는 어머니 생신이에요. 이건 뭐 제 잘못은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식사하고 그랬는데 저는 대학 이제 학생운동 하기 전에는 워낙에 5월 1일 하면 빨간 날이라서 너무 좋았잖아요. 좋았고 또 근로자의 날 이렇게 근로자의 날은 우리도 덩달아 쉬는구나 이랬는데 대학 오니까 노동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동자의 날 딱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근로자는 뭔가 딱 그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냥 회사에서 사장이 시킨 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는데 노동절 딱 되고 나서는 이제 뭐 메이데이를 경험을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뭔가 투쟁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 나고 실제 그 대한민국 노동자들 현실을 보면 근로자라는 현실이잖아요. 회사에 딱 매여서 시키는 대로. 근데 이 메이데이 노동자 투쟁 이런 걸 거치면서 노동자로서 그런 게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그런 의미에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저는 2001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노동절이 제 대학 생활의 최초의 이 대중 집회 투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안 했어요? 4.19도 안 하고 5월 1일? 뭐 그렇게 3.1절도 안 하고 제가 그 3월 2일 날 입학을 했기 때문에 3월 1일은 잘 못했고요. 그해 우리 학교가 이제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좀 4월 달에 신경을 잘 못 썼던 것 같고 첫 대중 집회였는데 제가 대학을 입학한 2001년도에 그 대우자동차에서 경찰들이 무차별 맞아요. 유혈 진압을 했죠. 그때 1학년이에요? 예, 그때 피해 화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같은 거 보고 하면서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충격적이죠. 엄마가 거의 뭐 학살 수준인데 저희 엄마가 그 대우자동차 근처에 있는 인천의 청천동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 앞을 맨날 지나다니는 데였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 장면이 되게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쨌든 그 피해 화요일이라는 영상을 보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쩌면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하여튼 그래서 5월 1일 노동절이 늘 굉장히 가슴에 남고 저한테는 굉장히 또 의미도 있는 날이에요.
네, 이렇게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생일인 노동절이 우리 모두에게 좀 의미가 깊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노동절에서 외쳐진 구호 중에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게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이 구호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이 6,03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겨우 우리 직장인들 점심값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최저임금을 환산하면 126만 270원이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이게 209만 원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이 되게 허황된 구호고 너무 막 되게 많은 걸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통계청이 집계한 2, 3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가 2인 가구는 220, 3인 가구는 330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최저임금 1만 원을 받아도 월평균 생계비에 사실 못 미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저는 이게 5인 가구면 얼마 되는 거래? 5인 가구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5인 가구 뭐 한 400? 400, 500 이 정도 되겠죠. 우리 집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최저임금을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같은 경우는 이번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했고 뭐 다른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좀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돼서 이제 이런 어쨌든 생활임금의 성격인 거잖아요. 이런 저는 것들이 보장되는 이 노동절을 기념해서 재벌들의 국간을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울산 지역이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배경으로 지금 경제 문제 심각한 그 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한 1년여 동안 하청 직원의 한 20%를 정리를 하고 지금 원청 직원의 한 몇 프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재벌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이렇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노동자들이 이제 내쫓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 사내 보유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내 유보금 20조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20조요? 네. 근데 위기가 올 때마다 재벌 총수들은 노동자들한테 그 탓을 돌리는데 실제 경영의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실제 현대중공업이 올해만 해도 5명이 그 근무 중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현대중공업이 생기고 지금까지 400명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뭐 귀족 노조 뭐 이런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그 3D 직업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직업들인데 이런 거를 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살아왔던 노동자들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가장 첫 피해자로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좀 이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때는 재벌들 구조조정 먼저 좀 해야 되는 사내 유보금 좀 해야 되지 않나. 재벌들 구조조정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경제를 탈피하는 거죠. 정상적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정상적 자본주의라도 하자는 거죠. 지금은 비정상적 자본주의. 기형적이죠 기형적. 그 아까 최저임금 1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 자본이 독점 자본이 국민들을 수탈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구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은 정부가 이제 물가 안정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물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10,000원 구호가 이제 유효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것이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가져와 가지고 현금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이 수단은 또 나중에 어떻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은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임금을 올리는 이러한 이제 측면보다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좀 탈출구를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앞서 사회자님이 재벌 곳간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사내 유보금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저는 사실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20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봐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지금 400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내 유보금 재벌들 한 10대 기업 사내 유보금이 그 국가 예산보다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궁극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언제까지 이거 예전에 이거 지금의 수출 중심 전략이라고 하는 게 닭깎이 마사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미국과 일본에 하청받아 가지고 싸구려 물질 싸구려 제품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루트가 다양해지는 거죠. 중국 쪽 무역이 증가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출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지 없는 것이다.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대한민국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에서 경제 탈출구를 전혀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 탈출구는 뭡니까? 통일 대박이죠. 통일 대박. 아니 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지만 이번에도 또 뒤에 나오잖아요. 네. 대국민 담화를 했다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래도 한마디 물론 앞뒤를 잘라야겠지만 통일 대박은 진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근데 이 노동자마다 이 전태일 열사를 좀 비롯해서 이 우리 노동 열사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들한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앞서 가신 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불합리한 노동 현실과 비정규직 그리고 또 이런 불안한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싸울 역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한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의 주제는 간담회예요. 지난주 2가지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로 이 간담회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청와대와 각 언론사, 중앙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 간담회가 있었어요. 26일이었죠, 화요일에. 그래서 이게 오찬을 겸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3년 만에 취임 이후에 처음 있는 간담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침이 좀 알려지자마자 막 세간의 화제를 끌었죠.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 실패를 총선에서 심판받고 뭔가 변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심리도 좀 있었던 것 진짜요? 같은데. 있었나요 기대? 저는 없었는데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니 없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언론사 대략 20년에서 30년간 언론사에서 이모저모를 겪은 베테랑 언론인들이 참석했다면서요. 네. 비위가 그렇죠. 가장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 알죠 이 사람들. 그런데도 가봐야 불구하고 별거 없다. 아니 그래도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갔나 봐요. 에이, 설마.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하긴 사살하러 그 갔죠. 아마 거기에 수행하는 이제 초짜배기 기자들이 네. 기대를 했겠죠. 그랬을까? 혹시 이번에 뭐 좀 나옵니까? 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간담회가 그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왔던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가지고 대단히 좀 실망한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느낀 이 실망감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일단 이게 그 비공개로 1시인가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픈이 된 거잖아요. 다들 혹시 보셨어요? 전문? 근데 원래 실망이라고 하는 건 기대가 있어야 실망이 있는 법인데. 제가 전문을 3번 정독을 했습니다. 오. 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이걸 읽을 생각을 했지? 심리학자를 한번 모셔야 제가 볼 때 분석이 국어에 가능하지 대한 않을까. 문제? 국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것 이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더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완전 절망을 느끼면서 문법을 어떻게 이렇게 꼬고 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 그런, 그 간담회에서 이런, 그런 그렇게, 이런 저런 이렇게,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의미 없는 말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내가 막 진짜 정신을 막 가다듬고 막 이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이걸 읽어봐야겠다 막 이러는데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내가 난독증 환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막. 자꾸 읽다 보니까 네. 제가 갑자기 청취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해서.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좀 국민들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내가 라반트까지 하려고 했고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이렇게 고민해서 왔는데 라반트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결국은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더 나중에 방송 마치고 그러면 저도 엄청난 한이 남을 것 같아요. 라반특을 잘하고 싶다고 그렇게 애원하고 몇 번을 방송을 하면서 호소를 했는데 그래 해봐라 너 1등부터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등도 안 시켜줬으면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책임져봐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청취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희한테? 안 듣겠죠. 그냥 우리는 누가 그냥 안 들으면 되거든. 저희는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 이런 게 굴러와서 청와대 정말 저 진짜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 중에 좀 제가 너무 딱
듣고선 읽다가 갑자기 피식 딱 했던 문장이 있었는데 네.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거 국정교과서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국정교과서 안 하면 북한식으로 통일된다고 북한한테 이제 흡수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는 진짜 저를 대통령이 근데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교과서를 보고 배운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전부 다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깐 근데 발언이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 국민들이 다 네. 진짜 고소해도 될 만한 사안 아닌가 이거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 종북 좌파란 말이냐 온 국민이 그 교과서를 보고 공부한 사람 그 교과서를 가르친 사람 교과서를 쓴 사람들 이걸 다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아닌가?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교육부 장관 문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심오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거 딱 보고 그냥 초딩스럽게 뭐 그냥 막 우기는구나 막 던지는구나 그냥 진짜 그런 생각했거든요. 초딩스럽다고. 저는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 되게 순진하다. 프로레슬링 하는 거 보면 그거 보고 막 진짜인 줄 알고 막 운다는 거예요. 진짜로 두드려 맞는 줄 알고. 진짜 아니에요? 그래.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럼요. 박근혜 짜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박근혜 대통령 보면 대본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때리지 않아요. 모르셨어요? 네. 진짜 아이,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최근에 UFC 격투기를 보면 알아요. 두어 대 오고 가면은 피가 줄줄 나잖아요. 근데 프로레슬링 그렇게 때리는데 피가 안 나잖아요. 그거 근데 쇼지, 그거다. 피가 나는 건 그건 거예요. 손이나 밴드에다 면도칼을 놔두고 때리면서 살짝 그거예요. 살짝 피가 흐르게. 그런 대본. 그랬군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약간의 그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침을 한다 그러면 정말 오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에 간첩이 뭐 10만 명이 있고 그리고 뭐 사실상 뭐 국회에도 있고 뭐 어디 뭐 정교조에도 있고 어디 다 있다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진짜인 줄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딱 받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이 간담회 좀 황당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저는 간담회 황당했다기보다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구나. 혹시나 확실히 하셨다는 거네요. 그래, 예. 그래서 이 황당한 간담회를 좀 몇 가지 키워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그 총선에서 여당이 새누리당이 패한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식물국회로 일관한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이라는 답을 내놓았어요. 전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건 아마 답변이 뭐 준비한 수첩에 답변이 있을 텐데 번호를 잘못 알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 다른 질문에 답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어서 질문이 그래서 또 다시 나왔잖아요. 질문이 또 네. 나왔죠. 그래서 연금이랑 세월호랑 메르스랑 국정교과서 경제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나온 결과를 소개하면서 되물었죠. 총선 민의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저런 다양한 분석이 있다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여기서는 약간 또 고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발언을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또 노무현 대통령 때 한나라당 대표하고 이러면서 발언한 거 보면 그냥 또 기본은 하는 게 있거든요. 기본 써준 걸 수첩 공주라고 하지만 수첩 공주라는 명명에 어울리게 써준 건 잘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써준 것도 문제일 수가 있는데 써준 거 자체를 읽는 거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그런 면에서 신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해서는 안 될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양당 체제를 3당 체제로 만든 것도 민이다. 3당 체제를 잘 해 나갈 수 있다. 3당 체제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뭔가 국민의당에 뭔가 박근혜 포석이 깔려 있는 면이 이게 발설해서는 안 될 게 발설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나 언필 들더라고요. 그거 맞네요, 진짜. 네. 그래서 국민들이 회초리로 이제 민주당의 회초리로 그 국민의당을 약간 활용한 면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 새누리당이 더 이상 이 민심을 버텨내기 어려우니까 박근혜 정부나 제3지대에서 뭔가 이런 분출한 민심을 수렴하는 그 거점으로 국민의당을 쓴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황스럽고 얼떨결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나. 이거는 뭐 질문이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 못한 거야. 네, 제 질문에 우주의 답을 기운을 주려고 빌어서 한 거야. 저의 추측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가장 화가 난 부분이 세월호 인연과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뭐 그동안 재정이 150억 정도 들어갔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에 추가로 재정이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거기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요구로서 이제 제기가 되는 건데 그것을 세금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금이든 뭐든 아니 자기 돈도 아니잖아. 왜 돈으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애들이 304명이 죽었고 2년이 넘도록 온 국민이 수백만 명이 떨쳐나서 가지고 촛불을 들고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도 1인 시위를 2년이 넘게 하는 사람들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는 거죠. 돈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이 뭐냐 이것만 밝혀달라. 근데 여기다 그냥 150억 50억 이러니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국민들을 우롱한 거다. 우롱. 성명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 돈을 얘기할 때도 단위가 달라. 단위가.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주로 억을 얘기하잖아요. 억. 뭐 50억, 뭐 150억. 근데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의 이를테면 이제 전략적으로 군사비를 이제 증강시킬 부분에 대해서 5년간 200조 원? 네. 그쪽에는 기본이 조야 조. 네. 국민들한테는 억을 얘기하는데 미국에는 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다 조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국민들이 비용 얘기하면 국가 안보에 무슨 비용이 문제가 되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안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안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으면 진실이라도 제대로 밝혀서 앞으로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안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 진실 제대로 못 찾으면 그게 진짜 안보에 위해가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가 기본 인식 자체가 세월호 사건은 뭐 이제 진상을 밝혀서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시게끔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보다 아주 어떻게 좀 정리하려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요. 이번에 정말 참 저희도 총선 분석을 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총선 끝나고 광화문에 저거 세월호 농성장 그거 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압도적으로 막 밀어버리고 그리고 막 개헌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막 나오면 광화문 농성장 저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간담회 발언을 보면 실제로 그를 기세지 않았나. 선거 결과만 만약에 그들이 뜻하는 대로 됐다면 정말로 바로 그대로 밀어버릴 즉각이었죠. 즉각. 그래서 50억 추가해서 뭐 기간을 연장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50억 150억 지금까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이 부분을 특조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제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이제 민심인데 이게 아니라 이걸 돈으로 우롱했다. 이런 거 자체가 곽 박사 얘기했던 그런 게 본심이 드러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네. 어쨌든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거잖아요. 이 특별법 자체가. 그리고 조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정부 여당 계속 방해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세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제대로 충원을 하는 사람이 없고 간신들만 있는 것 같아요. 뭐 민심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런 사람이 없고 그냥 뭐 대통령 비위나 마치고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자기 보고 싶은 신문만 보나 봐요 또. 근데 요즘은 조중동도 대통령을 좀 비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신문도 안 보시는지 뭐 다 지적하는데 혼자만 내 잘못 아니야? 막 이런 게 너무 답답하고. 저는 그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한테 정치를 배웠죠? 아버지한테 배운 닭가기 마사오잖아요. 닭가기 마사오한테 정치를 배웠을 때 그때 이미 퍼스트 레이디를 이미 예행을 해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물러서면 절대 안 된다. 가장 먼저 배운 정치 원리가 그거 아니야. 고개 숙이면 절대 안. 한 번 숙이면 두 번 숙이는 거고 그거는 끝나는 거다.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마라라는 부분들을 아마 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신조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죠? 완전히 그 닭깎이 마사오를 그대로 이제 오버랩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총선에 대한 뭐 박근혜 대통령 인식 이 정도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도 저는 변함이 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여유인데요. 말은 이제 호기롭게 내 탓 아니다.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니네가 안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고 좀 쫄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 전문을 좀 딱 읽어보면 사안에 대해서 계속 꼼꼼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뭐 국정교과서, 세월호, 뭐 경제 뭐 이런 걸 막 꼼꼼하게 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계속 국회 탓하면서 자기가 밀고 나가던 정책 계속 밀고 나가겠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에서 했던 돈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파견법이랑 서비스 그쵸. 산업 발전법만 국회가 처리해주면 일자리가 늘어서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말? 예, 3만 정말 달러. 이 두 개의 법안만 처리하면 네. 이 두 개의 법안만 처리하면 일자리가 늘어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돼요? 왜 자꾸 법인세 낮추고 이런 걸 해달라 그러냐. 이것만 하면 3만 달러가 훌쩍 뛸 텐데. 이 얘기를 보면서 또 한 번 그 달러 뭉치 그 돈을 들고 또 국민을 우롱했다. 결국은 파견법이라는 게 국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800만 비정규직 시대가 아니라 온 국민이 온 국민 비정규직 시대를 열어내자. 박근혜 마음대로 재벌과 손을 잡고 마음대로 국민들 좀 오물락 해보자. 그러면 3만 달러 된다. 그럼 3만 달러가 설사 된다 해도 그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겠습니까? 국민 전체가 비정규직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뭐 3당을 만든 게 민심이고 앞으로 이 3당 체제로 잘해보겠다. 3만 달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이미 뭔가 결과를 정해놓고 안 되지만 그걸 악을탁을 끼워 맞춰 보려는 우리를 그냥 국민들을 이렇게 뭐 주물럭주물해서 어째 자기 구도에 끼워 맞춰 보려는 이런 거 아닌가 생각까지도. 그런데 가만히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요, 끊임없이 이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후에 새누리당 당권을 어떻게 하면 이제 쥐고 질 것인가. 그러다가 이번에 공천 파동 나고 옥새 듣고 튀고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러다가 총선 말아먹은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당권을 쥐고 내가 계속 해먹을까. 근데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라는 건 이 단임자가 되어 있는 87년 헌법의 체제 하에서는 엄연히 말해서 비정규직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어찌 보면 자신이 지금 뭐 고용 안정을 위해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어쨌거나 계속 어떻게 계약 연장을 하려고 지금 막 이것저것 막 해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모든 매사가 그죠? 모든 매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국민이 생각하는 게 좀 정반대로 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국민들을 자기와 같은 사람 입장을 바꿔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들 있잖아요.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어려워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진짜 세상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이래야 독재를 할 수 연기를 하래도 이 사람이 보통 연기를 하려면 저 사람이 저런 심리니까 그게 빙의를 해서 연기를 해봐야 돼. 그런 게 해야 돼. 심리를 분석을 못해. 박근혜 대통령 어디에서 딱 뿌리를 잡고 종자를 잡아서 연기를 해야 될지 진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한번 해보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 못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근데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봉 캠프에서 뭐라 그랬냐면 2012년 대선 때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나 다 준비돼 있으니까 찍어만 달라. 근데 바로 하겠다. 아니 불과 3년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통령 돼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현실하고 동떨어진 혼자만의 세계에서 궁에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하나도 안 된 대통령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막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막 우기는 거 보면 초딩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희 애가 7살인데 유치원인데 뭐만 조금만 잘못하고 지가 넘어지고도 엄마 때문에 넘어졌어, 아빠 때문에 넘어졌어 이러거든요. 이거 완전 유치원식 사고죠. 나 뭐 해보려고 했는데 너 국민들이 안 도와줬어. 대통령 국회가 안 도와줬어. 이거 완전 유치원식 사고잖아요. 자기가 책임지는 굳이 자리에 자기 아들한테 앉아있으면서. 비유를.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네. 내가 비유를 그런 하고 생각이 나서. 들었습니다. 로마에 네로가 있고 독일에 히틀러가 있다면 우리도 내세울 우리 대한민국에 박근혜가 있다. 이건 역사적인 간담회 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황당한 간담회의 다음 키워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입니다. 한. 이게 속보로 딱 떴거든요. 푸시 알림이 딱 떴는데
이번 임기 마치고 나면 한이 남을 것 같아. 이걸 딱 본 순간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쫙 끼치고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아니 이번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한이 남을 것 같다고? 네, 아니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데 그러면 그래 한번 책임져 봐라 하고 맡겨주시면 안 되냐네. 안 한 되냐. 번 해보고 실패한 다음에 그럼 그때 책임 물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거야.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이 국정 운영 자체를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거 우리 아빠 거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누구 거 그러면 그러네. 우리 아빠 거. 응. 그게 그렇다니까. 있겠네. 우리 아빠가 20년 동안 주물럭주물럭 했는데 내가 단 5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안 도와줘? 진짜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근데 한이 남는다는 말, 전 진짜 막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여기 역시 밤잠 얘기도 나오고 네. 다 나왔죠. 뭐 이런 말 했죠. 저는 꿈도 의욕도 많았지만 해보려던 게 거의 안 됐습니다.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이렇게 고민해서 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좀 지금 뒷목 비슷한데.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차후에 이제 전국 구상과 앞으로 이제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해나가겠다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4.13 총선 결과를 본 본인의 개인적인 심경을 피력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풀려고 지금. 아니야, 내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나 한번 해볼 테니까 나 한이 남을 것 같으니까 좀 시켜줘 봐라. 내지는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볼라는 게 한번 그대로 보고 있어라. 그죠. 한번 뭐 거요. 이런 형태였죠. 찍소리하지 말고 네.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대통령 발언을 비판한 당 관계자입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네 관계자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대통령 기자 간담회 이후에 이 당 관계자가 한 멘트입니다. 누구 멘트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궁금한데. 대통령 발언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갔으면서 지금 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다. 본인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독선적 리더십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니 이런 용자인데? 아니 이런 직원을 한 사람이 네. 있었습니다. 네, 누굴까요? 최근에 보니까 그 국가정보원에서도 더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표창원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새누리에서 용자 탄생? 네, 사실은 2006년 12월에 박근혜 대표가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박근혜가 한 말이에요? 네, 박근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간담회를 보고. 저 진짜 잘 몰랐는데. 근데 이거 완전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지금 박근혜 간담회를 보고 난 평가 같지 않아요? 이 말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대단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자기 똑같이 한 거야. 더 한 거지. 근데 지금 보면 그때 이미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유승민을 안 받아주면서 한 말도 그냥 평가가 없어요. 유승민 정치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그냥 자기를 안 도와준다. 같이 하다 자기를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같이 하냐고. 자기를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느냐. 이게 절대 기준이다. 근데 웃긴 게 이 발언이 이제 회자가 된 게 어떤 기사에 나오면서 회자가 됐는데 어느 이제 기자가 작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죠.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어록집이라는 거를 발간했어요. 이게 막 만들어질 때도 약간 막 말이 많은데 사실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래요. 이 대통령 어록집 저기 발언, 이기붕에 이어 이정현을 우리 한번 해야 됐어. 아부의 달인으로. 근데 이 박근혜 어록집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돼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간담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국가정보원장인 이병호 국정원장이 그 27일 날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를 한 내용입니다. 그 간사들 모아놓고 이제 간담회를 했던 건데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북한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대체로 이제 핵심이 대북 제재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됐고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뭐 이런 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이 간담회를 또 세 가지 주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계속 다뤄왔었죠. 집단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20명이 원래는 같이 행동을 하려고 했었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발언을 해버린 거죠. 이 비공개는 국가 안보나 뭔가 이제 영향을 미칠 게 있을 때 그냥 듣기만 하고 브리핑은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끝나자마자 이철우 의원이 그냥 정론관에서 확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이 내용을. 근데 이 내용인 즉슨 그 이제 우리 닝부에 있는 류경 식당의 종업원 13명이 이제 탈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인 납치라고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원래는 북한으로 돌아간 7명도 이 같이 탈북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포기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이라면. 근데 북에서는 다른 주장 나죠. 그 나머지 7명들을 미국의 CNN이 직접 인터뷰. 취재를 했습니다. 영상도 나왔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납치고 납치됐기 때문에 그 일부 이제 13명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단식을 하면서 뭐 회유나 협박 이런 거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는 그런데 것 때문에. 댓글에서는 이제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원래 보통 13명을 저번에 저희 얘기했다시피 총선 직전에 갑자기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정황. 근데 갑자기 발표할 땐 했으면서 정작 의혹이 증폭되는 지금, 그리고 북한에서 가족 면담까지 요구하는 지금, 북한에서 유인 납치라고 주장하는 지금에서는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의심이 된다는 댓글,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는 댓글 이런 게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근데 저는 이 논리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요. 국정원이. 잘 봐요.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13명이 애당초 탈북을 기획해가지고 실행을 한 거다라고 국정원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 뭐라 그랬어? 탈북을 하면 그 가족들 그대로 정치범수에서 끌려가고 작살을 나는 거다. 인생 도진다.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국정원은 그 13명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아 우리가 당신들 처음부터 탈북했다고 보도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당신네 부모들하고 가족들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거다 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탈북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동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게. 이를테면은 이 사람들을 탈북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왔다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하잖아요. 관례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신변을 보장해 주면서 아 그런 사실이 있나? 우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쪽에다가 이제 안심하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앞뒤가 아구가 맞는 그게 거잖아요. 꼭지죠. 이게. 13명인지라고 발표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13명을 빨리 조사를 마치고 사회에 익명으로 풀겠죠. 그렇죠. 그 탈북자들을. 그 겉으로는 그리고 그 당사자들 13명 당사자들에게 그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만약에 탈북을 마음 먹었다면 나중에 또 딴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자유대안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모른 체 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탈북자들을 다 하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인물들과 접촉을 시켜주면 돼요. 탈북자를 담당하는 대한변협의 인권보고관 이런 체제가 있거든요. 뭐 그 사람 선정된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제3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이름이나 이런 내용을 공개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자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정부 발표가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이 논란은 끝나는 거다. 근데 이런 거를 왜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북측이 가족들을 면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CNN 취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뭐 상투적인 선전수법, 북한의 선전수법에 놀아나지 마라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납득이 되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납득이 좀 가족들 만나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가족들이 그냥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을 만나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설득해서 데리고 오든지. 아 이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자, 아무튼 뭐 그 북한으로 돌아간 7명도 좀 탈북 의사가 있었다. 이거를 굳이 밝혀가지고
어떤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저는 국민이 알 권리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사실이 딱 공개됐을 때 침해되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을 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런 원래 그 신원 공개 안 한 원칙까지 무시하고 신원도 다 공개하고 이미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도 원래 탈북 원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국가정보원이 지금. 이 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을 기획을 했다면 이 기획 프로젝트는 지금 완전히 마탱이 간 거예요. 모든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기획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그 만약에 애당초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면 이것은 총선 그러니까 박근혜 각하의 총선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뭐 그런 모종의 기획으로 그렇게 되는 총선 3일 전에 탈북 발표했던 그 북한 그 대좌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지금? 정찰 청구. 뉴스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그 지금까지. 사람 어디 갔지 진짜? 그 사람은 이미 작년에 탈북했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이미 총선은 끝나버렸고 그 지금 이 국가정보원이 내세우는 이런 이제 비공개 간담회라든가 이때 이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 변명들의 그 목적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자기 꼬리 자르기, 의욕을 잘라내고 살아남기. 그러니까 완전히 방어적 수단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번에 지금. 탈북자 중에 필로폰 마약 반입으로 대거 구속이 됐거든요. 그저께 구속됐는데 그 구속된 사람들이 하필 13명이에요. 그래? 그래서 탈북자 13명 치면 여종업원 13명 뉴스는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그냥 필로폰 탈북자 13명 이 뉴스만 쫙 쏟아지더라고요. 13명 딱 맞춰서 앞으로는 계속 이제 13명으로. 그리고 탈북자들이 그게 되게 많거든요. 저도 교도소 있으면 원래 외국인 사동에 중국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탈북자가 급격히 늘어나요. 근데 탈북자들이 대체로 생계형도 많다고 하지만 중국에 이제 장사하고 또 불법 신문이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게 이제 술, 뭐 마약 이런 데 관련된 종사를 많이 이게 한다고 조선족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선족도 있고 탈북자도. 주민등록번호 따고 나오니까 외국인 사동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 사동에 넣어요. 아, 그래요? 네, 탈북자? 다 외국인 사동에 있어요. 오, 신기하네. 네. 외국인이라는 거네. 그래서 내가 볼 땐 원하는 대로 뭔가 이런 뭐 저희가 무슨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당이 불리한 사건이 터지면 그 연예인들 뭔가 가십성 맞아. 기사가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탈북자도 그런 약간 물고기 키우는 양어장 같은 필요할 때 이런 걸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탈북자 관련 많이 하던 중국에 있던 목사 한 분 어저께 피살당했다. 피살 당했다잖아요. 뭐 그것도 그러고 뭐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정원이 좀 보고하는 대로 간사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브리핑을 그냥 막 해버린 건데 보고 자체를 왜 비공개로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다가 어제부터는 정부에서 또 그런 뉴스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 북한이 13명 납치의 복수를 위해서 해외 공간 직원이나 기관원들 납치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다. 북측이 예의주시하는 북측이 우리 공간을 주시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주시하고 있었길래 정말 몰라요. 펼쳤겠지. 주시한 정황을 포착했대. 뭐 보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 사건이 나 여기 북한이래 가지고 나 DPRK 찍어 가지고 보고 있었나 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5월 6일로 예정되어 있죠. 7차 당대회. 여기에 외교적으로 좀 북이 고립돼 있어서 당대회에 참석하는 외빈이 없다. 이렇게 밝혀버렸는데요. 근데 당대회가 사실 당 비서추대, 당 중앙 지도기관 선거, 뭐 중앙위원회 사업평가, 규약 개정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집안잔치 아닌가요? 뭐 이걸 외빈을 초청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국가정보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36년 전에 북한이 이제 6차 당대회를 36년 1980년에 했죠. 그때는 118개국에 177개 사절단을 초청해서 이렇게 성대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그런 외국 사절단 등을 초청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1980년 10월 10일 날 개막을 했다고 하는데 이 10월 10일은 두 개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 창건일 북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당창건 기념일로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뭐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뭐 혁명적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행사 날이잖아요. 10월 10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0월 10일에 이를테면 작년 10월 10일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의 류인산 상무위원이 같이 와서 열병식을 보고 그리고 해외 교포들도 거기에 열병식장에 가서 그 신은미 선생님이 거기 가셨던가요? 네. 네. 그러니까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랬던 이제 대외빈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자리가 10월 10일에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당대회를 보면 1차 당대회, 2차 당대회, 5차 당대회 이때는 외빈 초청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3차 당대회, 4차 당대회 이런 당대회도 보면 그 공산권 국가들의 다른 공산당 이를테면 뭐 조선노동당 북한은 노동당입니다만 사실 노동당은 공산당보다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사회주의로 집중해 나가는 면들을 보면 약간 그 통일전선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오히려 좀 약한 면이 있죠. 근데 여러 공산권 국가들의 공산당 대표들을 초대했던 것들을 볼 때 6차 당대회에는 사실상 외빈이 많아서 당창건 일이기 때문에 초청된 걸로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1, 2, 3, 4, 5를 제대로 초청한 적이 없었는데 6차 때 날짜가 겹쳐가지고 한번 초청을 했는데 7차는 다시 초청을 안 하는 게 이게 외교적으로 고립이 돼가지고. 그죠.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전망을 함부로 톡톡하다가 큰 거 다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정부가 어찌됐든 그 북이 핵이나 그리고 SLBM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재 절대론을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엔 제재로 이거를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재를 하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제재는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입증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유경 식당 문제도 그런 선상에서 계속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거고 이 문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외빈이 안 온다. 이거는 입지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뭐 이런 악순환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제재 절도론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완전 아전인수식 보고인데요. 이런 아전인수식 보고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의 해외 식당이 줄도산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해외 북한 식당의 방문객이 좀 급감하고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지 식당 20곳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동참으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또 이제 언론들이 전하면서는 심지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의 주 고객이 한국인인데 이 한국인들 발길이 끊겨서 나타난 결과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아전 인수식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인이 발길을 끊었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중국 자체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베트남 출자 식당들이 문을 닫는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 경기가 안 좋으면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집 앞에 그런 베트남 측면에서 쌀국수집 좀 문 닫았는데 베트남 우리가 제재한 건가? 그런 면에서 좀 긴축 운영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북 제재로 국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공무원 또는 정부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한국민 정도에 불과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말이 너무 어렵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제재라는 걸 한번 보세요. 국정원이 총선 전부터 제재가 효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않습니까? 국내용. 근데 총선이 끝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 효과 있다. 이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저거 누구한테 저 얘기할까? 자기한테 하는 거겠죠. 아니. 저는 중국이랑 일본, 미국에게 하는 얘기 아니냐 지금. 저 얘기 저거. 제재에 동참하라고. 왜냐면은 박근혜 정부가 예전에 이제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할 때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했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국제사회가 제재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대북 제재의 마중물을 열어낼 필요가 있다.
이 개성공단 이번 가동공단이 간담회 때도 그 평가 다시 했어요. 평가 다시 했어요.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해서 네. 이 길이 열렸다. 열어냈다. 우리가 열어냈다. 계속 우리가 뚫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북한의 대북 제재 효과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도 국제 사회에다가 대북 제재 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거 되는 거예요. 되는 판이에요라고 지금 홍보하는 게 이게 우리 국민들을 대상 물론 우리 국민들에 이해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시진핑하고 오바마, 아베한테도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발 딴 마음 먹지 마세요. 대북 제재 지금 되는 판이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아 근데 뭐 저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하는 과정에 이제 각국이 동참해서 이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 북한 식당 운영, 뭐 탈북 뭐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제재 얘기하거든요.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난 게 있죠.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날아갔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제재 효과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왜 안 넣습니까 제재 효과로? 제재 악효과니까. 네. 제재 악効과에. 그럼 바라지 악효과도 않는- 같이 해줘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선택을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플러스 요인은 이게 있고 네. 마이너스 요인은 이게 있다. 대북 제재한 결과 플러스 요인. 박근혜 정부 이야기가 다 쳐봐요. 해외 북한 식당 문 닫았다. 대북 제재 마이너스 요인.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한다. 전 그것도 약간 웃겨요. 얘네들이 자꾸 북한 5차 핵실험이 곧 징후 얘기를 벌써 징후 2주째 하고 얘기하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할 건가? 왜냐면 인공위성 보고 나서 얘기를 했을 테니까 철수하고 뭐 이게 또 통계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되나? 라고 믿는 게 있어요, 진짜로. 뉴스를 하도 그러니까 저도 믿었다니까. 근데 지금 안 하고 아, 있잖아요. 네. 지금 언제 바로 하지? 막 곧 내일 기다리는 거 곧 아니야, 내일 우리? 이랬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 스텝이 이미 꼬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몸이 달았어요. 두 가지 모습에서 하나는 북한 핵실험한다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전 이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시진핑하고 오바마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해요. 쟤들 제재해야 핵실험한다니까 된다, 제재. 하면서 제재된다, 제재하면 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봐. 진짜 되게 그럴 듯한데.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북한이랑 얘기하지 마라 하는 걸로 가잖아요. 절대로 북한하고 얘기하지 마라. 나랑 얘기하자. 진짜 근데 초딩 때 쓰는 것 같다 진짜. 박근혜 정부 나랑 얘기하자고 할 때 몸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번 총선 결과 보니까 122석 이제 되겠냐 이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또 하나 고민되는 거는 스텝이 꼬였다? 아니면 꼬인 스텝을 풀려고 하는가? 이거 저도 고민되는 건 이번에 이란을 갔잖아요. 네. 이란을 히잡 가면서 쓰고 비행기에서 북핵 공조를 내리셨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과 어떻게 한국이 북핵 공조를 합니까? 아니 이란과 미국이 똑같이 북과 미국이랑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그 핵 문제를 푸는 양상은 똑같았잖아요. 이란과 미국이. 네. 근데 그런 이란에 가서 박근혜가 북핵 공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죠? 아니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북핵 공조를. 이란이 수많은 경제적 제부를 갖다 던져주고 말 몇 마디 얻어오겠지.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란에서. 왜냐하면 이란과 미국이 북핵 협상이 완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란이 북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북이 했던 방식대로 가고 있는데. 전 따낼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이란한테. 박근혜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뭐냐 이슬람 히잡까지 쓰고 갔는데 날 이렇게 안 도와주라? 그 히잡까지 쓴 것도 그래. 난 이렇게 도와주는데. 박근혜는 원래 어디 가면 고자세잖아요. 그냥 입고 싶은 한복 흰색 입고 빨간색 입고 파란색 입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히잡을 썼어. 이란한테 뭔가 기필코 얻어내고 싶은 게 있는 건가? 아니면 또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총선이 참패를 하고 미국한테 기대했던 3, 4월에 뭔가 미국이 뭔가 한 건을 해줄 줄 알았는데 뭐 키 리졸브 훈련도 있고 독수리 훈련도 있고 미국이 박근혜 너 얼마든지 해. 내가 딜을 봐주고 있어. 박근혜 얼마든지 해. 내가 한 건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 한 건이 안 터져서 그 실망감에 이란에서 뭔가 미국에 대한 반대급부 미국이 준 실망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란에서 뭔가 설마. 그 언니 그렇게 용기 있는 언니는 아니야.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아까 하여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네. 북핵 공조로 따낼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그리고 예전에 미국이 한참 이란 제재할 때 핵 문제 때문에 수년 지났는데 그때 이란 제재에 한국이 유일하게 동참을 했어요. 금융 제재. 그랬죠. 그랬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뭘 풀러 가는 걸까? 박근혜 정부가
이란에 가서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는데 엄청난 합의를 얻었다 이번에. 야 이란도 이번에 마음을 달리 먹었고 이제 이란도 대북 제재에 거의 이건 합의한 것과 같은 만큼 북한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기기 작전으로 나가지 않겠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국회에 좀 보고가 되고 있어도 우리가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정원은 자기만 오로지 정보를 가지고 국정원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이걸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은 국민에 대한 신뢰가 생명이고 국민들이 그 기관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국민에 대한 불신감이 너무 높아. 그럼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은 이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데 언론은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받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성과 성찰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하철에 111 스티커 곳곳에 붙어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어떨까 요즘은 만감이 국정원 하면 국정원이 뭔가 해외 간첩을 잡았다, 뭔가 기업 기밀을 빼내간 뭘 잡았다, 스파이를 잡았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는 한 3년에 한 번 나오나? 국정원은 어버이 연합의 피켓골을 정해줬습니다. 흔히 보면 그 태양의 후예할 때 송중기가 뭐 하는 게 지금 급한 부름이 있어가지고 가면 어버이 연합 만나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국정원은 어버이 연합에 200만 원을 주고 간첩 조작을 위해서 중국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뭐 이런 뉴스만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정보기관이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111이 이제 곧 항의 전화로 마비되지 않을까. 아무튼 자성과 성찰을 좀 촉구하면서 이 어버이 연합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좀 제대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난 말하고 싶어. 그날 그 자리에 이 엄마도 있었다고. 내 아이들에게 나도 말할 거야. 이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눈은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오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새날을 주고파.